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씨였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씨의 농사는 늘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소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애타게 우물을 파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그의 작은 농지를 바라보고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장씨에게 다가가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장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존중하려고 한다오. 아무리 애써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식물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웃들은 장씨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힘들게 길러낸 곡식들은 가뭄과 과도한 노력으로 인해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씨의 작은 농지는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식물들은 마치 가뭄이 끝날 것을 알고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다시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씨에게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의자연이라오. 나는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그 흐름을 믿고 따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장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한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노력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씨의 조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씨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중기에 어느 마을에 퇴계, 이황 선생의 이기론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여기던 한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은영제였고 그는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에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갑작스레 마을에 큰 떠들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호숫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구슬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구슬을 둘러싼 온갖 소문에 들떠 있었고 각자 나름의 이론을 내세우며 구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영재는 이 신비로운 구슬이 자신의 이기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재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호숫가로 갔습니다. 구슬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반짝임으로 햇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슬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와 귀를 적용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구슬의 외형적 물질은기로 그 구슬을 통해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조화로움은 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영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여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이 신비로운 구슬은 단지 물질적 존재인 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며 우리 일상에서 이와 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예를 들어 나갔습니다. 구슬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조화와 균형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물질과 이치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주민들도 그의 설명에 점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영재는 구슬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 주제를 통해 이론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 구슬을 두고 영재의 이기론에서 파생된 여러 철학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영재는 비록 허름한 마을의 젊은 학자에 불과했지만 퇴계 이황의 이기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사색을 이어가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구슬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돌덩이를 넘어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귀중한 스승이 되었고 영재는 그의 시대에 의미 있는 철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계 이황의 이기론을 삶에 적용해볼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일깨우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자잘한 현상 속에서도 커다란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토끼와 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동물은 율곡 이이의 철학에 심취하여 매일 밤 서로의 이와 기를 논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좋아하던 개념은 이기오발설이었습니다. 이는 이 즉 부주의 본질적 이치와 도덕적 원리가 어떻게 기증 물질적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자라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자라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오발설을 통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자라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답했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한날 마을에는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우러러 비를 기원했지만 강한 햇볕은 어느 누구도 참기 힘들 만큼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근심에 차서 살 길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이때 토끼와 자라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라가 말했다.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이기오발설이 말하길 우리의 의지가 곧 무주의 이치를 따라 현상계에 드러날 것이란 거지. 우리의 마음속 선한 이를 잘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자라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토끼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기는 모든 곳에 존재해.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니 우리도 이 우주의 법칙을 따를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두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기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지와 협력이 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면 우리의 이가 강한 기를 일으켜 비를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모두가 하루 동안 각자의 일상에서 선한 행동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돕고 나누고 자연을 아끼기로 한 것이죠. 물이 부족하니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서로의 집에서 물을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토끼와 자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이 기호발설, 이 추상적인 철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도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우정과 협력은 율곡의 철학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무슨 일이든 함께 헤쳐나갔답니다. 이렇게 이 기호발설은 단순한 철학 개념을 넘어 마을의 속 깊은 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와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협력이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 루카트에 살고 있던 한 소년, 카이는 도덕 철학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옳고 그름의 차이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싶어 했고 마침내 이마누엘 칸트의 정엄 명령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연이 오래되고 낡은 물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즉시 물병을 열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단단하게 닫혀 있어 한 친구가 물병을 열기 위해 큰 돌을 사용해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카이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카이가 말했습니다. 칸트의 글을 읽어보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 이 물병을 깨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해도 되는 일일까?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그냥 물병 하나 깨는 게 왜 문제가 돼? 카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물병을 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병을 누군가의 허락 없이 깨도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 물건을 그렇게 다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친구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구나. 맞아. 카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이 낡은 물병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물건을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친구들은 물병을 더럽히거나 깨는 대신 마을의 역사 박물관에 가져가 그곳에 큐레이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큐레이터는 그 물병이 사실 마을의 초기 정착민들에게 속했던 귀중한 유산임을 알게 되었고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카이와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카인은 칸트의 정업 명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도덕적 교훈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카인은 마을에서 거의 철학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덕적 딜레마가 있을 때마다 칸트의 이론을 적용해 보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이를 사랑했고 그의 독창적인 접근법 덕분에 마을은 더욱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에게 칸트의 정업 명령은 단순히 철학 이론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